지금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정말로 무겁습니다. 큰손들은 줄줄이 짐을 싸고요.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5천만 원이나 빠졌습니다. 다들 빠져나가는 분위기인데 근데 여기서 딱 한 곳,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기 회사 주식까지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이 행동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시면 지금 시장의 진짜 속내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차가운지부터 짚어드려보자면은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지금 약 9천만 원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큰 돈을 넣어주던 펀드가 있죠. ETF라고 부르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 주머니에서 단 일주일 만에 4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줄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보통은 다 같이 무서워서 매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이 회사가 자기 주식 약 270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요. 그렇게 약 4,600억 정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보통 회사가 자기 주식을 판다는 거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 돈으로 뭘 했는지가 더 이상하죠. 비트코인 520개를 사는데 일부를 썼고요. 근데 더 많은 돈은 그냥 현금으로 쌓아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이 지금 약 2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죠.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회사가 왜 비트코인을 더 사지 않고 현금을 쌓아둘까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의문들을 풀기 전에 시장을 더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사한테는 STRC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돈을 빌리고자 만든 특별한 주식입니다. 이걸 사주는 사람한테는 정해진 배당, 그러니까 이자 비슷한 걸 주기로 약속을 한 거고 그 배당이 1년에 11.5%니까 상당히 쏠쏠하죠. 근데 얼마 전에 이 STRC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 만들 때 기준 가격이 13만 8천 원이었었는데 한때 약 11만 원대까지도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테라 사태랑 똑같은 거 아니라고요. 테라 사태는 몇 년 전에 가격이 딱 고정돼 있다던 코인이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은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널리 퍼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비교는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테라 때 무너진 코인은 항상 똑같은 가격에 딱 고정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코인이었었고요. 가격이 한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 물건이었었죠. 근데 이번 STRC는 처음부터 가격이 고정된 물건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만들어진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약속이 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원래 움직이는 물건한테 왜 움직이냐 이렇게 화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둘 자체가 아예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투자 분석회사인 벤치마크 측에서는 이번 STRC 하락을 보고도 이 회사에 대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가격을 다시 매기는 과정일 뿐이라고 봤다라는 건데요. 시장 자금 구조가 한 번 시험대에 오른 거지 붕괴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 회사 분석가의 해석이긴 하겠지만요. 근거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84만 개나 가지고 있고요. 돈으로 따져봤을 때 76조 원 규모예요. 그 받쳐주는 자산이 그만큼 두툼하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미뤄뒀던 의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왜 비트코인을 더 사지 않고 현금을 쌓았을까요? 이제부터 정답이 보이실 텐데, 아까 STRC를 사준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출렁이겠지만 배당은 꼬박꼬박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약 2조 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더 사려고 모은 돈이 아니라 그 배당 약속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따로 빼둔 돈이라는 사실들. 실제로 이 회사는 배당을 한 달에 한 번 주던 걸 한 달에 2번으로 나눠주기로 바꿔버렸고, 그만큼 배당을 지키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TRC라는 거는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으로 직접 보증해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회사에 정말로 큰일이 생긴다면요. STRC를 가진 사람들은 남은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만 갖게 될 거고, 비트코인 84만 개가 받쳐준다는 말 자체가 든든하게 들리겠지만요. 그게 곧바로 담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시장 전체에서 또 하나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라는 분석회사의 자료를 보면은 요즘에 비트코인 거래가 2024년 이후로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거래의 약 80%가 아주 작은 금액,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소액 거래라는 거예요.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을 빼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큰 돈은 빠져나가고 작은 돈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도 가격은 지금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그려드려 보자면은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큰손들은 지금 줄줄이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분주하게 거래하고 있지만 가격을 끌어올리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한복판에서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회사 하나가 자기 주식까지도 팔아가면서 더 사들이고 있고 또 동시에 버틸 현금까지도 쌓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나가는 문으로 이 회사 혼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거봐, 비트코인은 결국에 오른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실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비트코인을 잔뜩 사가지고 금고에 쟁여두는 이런 방식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 건지 이 거대한 실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시험받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벤치마크도 이번 일을 붕괴가 아니라 일종의 시험대로 봤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그 시험의 결과를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험 자체가 성공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 의견부터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석가들은 대체로 이 회사 주식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요. 그 폭을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낮게 보는 쪽은 약 22만원, 높게 보는 쪽은 78만원 정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회사를 두고 목표 가격이 3배 넘게 차이 난다. 그만큼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 회사 주식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만 14% 넘게 빠졌고요. 또 한쪽에서는 기대감을, 다른 쪽에서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단정을 하신다면은 그 말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보면 될까요? 이 회사가 당분간 무리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기보다도 일단 버티는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면은 이미 약 2조 원 정도는 현금을 쌓아뒀고요. 배당 주는 방식까지도 바꿔가면서 약속을 지키는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 시기를 넘기는 게 지금 이 회사의 1순위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다만 이 버티기가 성공하느냐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에 모두가 비트코인 시장을 떠나는 지금 이 시점 가장 많이 가진 회사 하나만 반대로 더 사들이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놀라게 한 STRC 하락 자체가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배당을 지키기 위한 시험대에 가깝겠고 그리고 이 거대한 버티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큰 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이 회사의 선택은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뼈아픈 실수가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장기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오더라도 5년, 10년 이상 보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고 리플 XRP에 대한 이 호재나 악재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투자에는 정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선택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져가기 위해서도 건강한 매매 습관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할 생각이시라면은 결국에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려가는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시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본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시면은 이런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균형 잡힌 시각들에 대해서 유지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곧 XRP를 쓰게 된다. 그래서 XRP가 한 개에 1,5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말들이요. 최근에 이 소문이 코인 시장에 쫙 퍼져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말로 중앙은행이 XRP를 직접 쓰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일 수 있겠고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한 해외 유명 코인 인플루언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 속의 인물은 제임스 월리스라는 사람인데요. 리플 회사에서 중앙은행 협력이랑 CBDC를 담당하는 부사장입니다. 여기서 CBDC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풀어드리자면 나라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디지털 돈인데 종이 지폐 대신에 컴퓨터 속의 숫자로 된 나라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인플루언서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중앙은행이 XRP를 쓸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주장을 남겼습니다. 근데 정작 윌리스 부사장이 영상에서 진짜로 한 말은 조금 달랐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월리스 부사장이 한 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플이 중앙은행용 디지털 돈을 만들 때 리플 레저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을 하고 리플 레저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개된 장부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쓰는 거는 이 공개 장부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만 빌려다가 따로 만든 비공개 장부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한 번만 비유를 써볼게요. 이 공개된 리플 레저가 누구나 들어가는 도서관이라면 중앙은행이 쓰는 거는 그 도서관 설계도만 빌려가지고 따로 지은 정부 전용 창고입니다. 건물 구조는 똑같은데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그 안은 정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리플 회사 대변인은 한 해외 매체랑 이메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앙은행용 시스템은 작동을 하는데 XRP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쓰는 중앙은행들은 XRP를 쓰지도 만지지도 않는다라고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리플 회사가 직접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처는 블록웍스라는 해외 코인 전문 매체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회사가 직접 XRP를 안 쓴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XRP가 1,500만 원까지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가격이 막 출렁이는 코인 위에서 자기 나라 돈을 통째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리플이 XRP를 쓰지 않도록 만든 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중앙은행이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XRP 안 쓴다고 김샜던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리플이 가장 똑똑하게 설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다면 리플 XRP는 도대체 어디서 가치가 생기는 거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XRP의 진짜 쓸모는 디지털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나라별로 디지털 돈들을 서로 이어주는 중간 다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나라마다 자기만의 디지털 돈을 만들 거고, 한국은 한국식, 미국은 미국식, 유럽은 유럽식. 근데 이 돈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환전해준 다리가 필요해져요. XRP가 노리는 자리가 바로 그런 다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죠. 이 다리 자리를 XRP 혼자서 노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라는 자기네 디지털 달러도 따로 만들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한 결제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XRP가 아니라 RLUSD를 결제망에 심는 작업까지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플 회사조차도 다리는 무조건 XRP다 이렇게 올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게다가 리플의 기술 책임자도 예전에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그 다리를 실제로 쓸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이야기는 희망이 아니라 가능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되는 거, XRP라는 코인이 상승하는 거, 이걸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회사가 중앙은행이랑 계약을 따내도 그게 곧바로 XRP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런 보장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XRP가 돌아가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원래 그 이름에 리플이라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해서 그 리플이라는 글자를 빼버렸습니다. 회사랑 코인 사이에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만큼은 현재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먼저 가격을 짧게 짚어드려보자면은 지금 XRP는 한 개에 약 1,7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가격 1,700원짜리 코인이 무려 한 개에 1,500만 원까지 간다. 이 소문과는 거리가 한참 멀겠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이번 CBDC 소문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요, 앞으로 XRP 가격은 CBDC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법안 하나, 그리고 큰 손들이 돈이 정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미국에서 코인 관련된 법이 하나 진행 중이죠.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게 상원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은 본회의 표결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 XRP가 제도권 안으로 더 확실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나왔던 XRP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파는 상품에는 지금까지 2조 원이 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큰 손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최근 반년 동안 대형 지갑들이 XRP를 15억 개 이상 넘게 사모았고, 100만 개 이상 가진 지갑들이 전체 물량의 74%를 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는 재료라는 거예요. 반대로 CBDC 소문은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마음만 흔드는 소음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정리드리자면은 CBDC가 XRP를 1,500만 원으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되겠고, 대신에 보셔야 될 거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들, ETF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들입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XRP를 직접 쓰지 못하도록 일부러 설계했고요. 그리고 그건 실수가 아니라 채택을 위한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XRP의 진짜 가치는 디지털 돈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다리에 있겠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RLUSD 같은 경쟁자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들, 그리고 회사가 잘 되는 거, 코인이 상승하는 거, 분명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만약에 리플이 그 다리 자리에 XRP가 아니라 자기네 RLUSD를 더 매기로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들고 있는 XRP는 과연 어딘가에쯤 서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야지 건강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10,000원 간다, 50,000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기준점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내가 보는 정보랑 알고리즘도 전부 다 상승 이야기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나만의 기준점 자체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신다면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부 비중이라도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매도할 수 있는 용기와 경험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서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과거 리플 흐름이 좋았을 때도 이 심리적인 고점권에서 분할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들 결국에 수익 실현이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돈을 지키는 암호를 풀어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도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자산도 전부 다 그 암호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이 기계를 더 빨리 만들어라 이 명령서에 직접 사인을 방금 전 했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조금 불안하실 텐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 기계의 완성 시점으로 콕 집은 연도가요, 리플이 지난 2달 전에 먼저 정해뒀던 날짜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둘 다 2028년이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양자 컴퓨터 뉴스가 사실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사실들을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행정명령 2건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대통령이 정부에다가 내리는 공식적인 지시죠.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은 다가오는 2028년까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어떤 문제들을 푸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 안에 암호 푸는 것도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합니다. 원래 미국 정부는 자기네 시스템의 암호를 2035년까지 새로운 암호로 바꾸기로 돼 있었죠.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더 튼튼한 암호로요. 근데 이번에 그 기한에 대해서 2031년 12월까지로 확 당겨버렸습니다. 무려 4년이나 앞당긴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명령들 같은 경우에 정보 시스템에 관한 거지 코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거나 띄우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리플에 밀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코인 시장이 이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정부 암호든 코인 암호든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똑같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거의 모든 뉴스가 이 위험을 비트코인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한 자문기구는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비트코인 약 700만 개가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고요. 여기서 700만 개 정도면 전체 비트코인에서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하필 비트코인이 콕 집혔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사실상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새로운 암호들은 이미 전부 다 만들어져 있죠. 미국의 표준기관이 그 암호 규격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뒀었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그 새로운 암호로서 다 같이 갈아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 만들어진 뒤로 그 핵심 구조가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다 같이 바꿉시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중앙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자들끼리 옛날 지갑들을 강제로 옮기게 할지 말지 이걸 두고 논쟁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정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부는 어떻게 했었죠? 명령서 한 장으로서 2031년까지 전부 다 바꿔, 이렇게 끝냈습니다. 정부는 명령하면 다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주 짧게 비유드리자면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공지 한 방에 단지 전체가 한꺼번에 공사를 해버립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들은 주민들끼리 몇 년째 회의만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코인 중에서 정부처럼 다 같이 좌표를 맞춰서 한 방에 갈아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리플이 등장합니다. 리플은 이미 지난 4월 달에 리플 레저를 2028년까지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한 형태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들을 공개했었고요. 그것도 4단계로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비상 상황에 대비한 1단계 대응책은 이미 마련까지도 해뒀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 엔지니어 한 명은 양자 컴퓨터에도 뚫리지 않는 새로운 서명 방식들에 대해서 작년 말 시험용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돌려서 봤고요. 그리고 양자 보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사랑 손을 잡고 검증 작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플 레저에는 다른 코인에 없는 기능이 있는데 이 계좌 주소는 그대로 둔 채로서 안에 있는 열쇠들만 바꿔 끼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집은 그대로 두면서 자물쇠만 새 것으로 갈아버리는 거죠. 게다가 보유자가 한 명 한 명 일일이 손대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한 방에 업그레이드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제부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아까 정부가 비트코인을 명령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했었죠. 이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정부가 명령 한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같이 좌표를 맞출 수 있는 조직뿐입니다. 근데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한 방에 좌표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동안 리플이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이 뭐였을까요? 너무 중앙화됐다. 리플이 너무 많이 통제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시안이 그어지는 그 순간 그 약점이 정반대로 뒤집힌다는 겁니다. 다 같이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능력들, 그렇게 욕먹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비트코인이 위험한 이유들, XRP가 유리한 이유들, 바로 사실은 똑같은 동전의 앞과 뒤, 양면이었던 상황입니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바꾸지 못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모여있어서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느냐, 딱 이 한 가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양자 컴퓨터 뉴스의 진짜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위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은 정부가 방금 한 가지 기준을 새로 세운 건데요. 정해진 시한 안에 다 같이 갈아탈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코인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갈지를 가르는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제가 분명하게 선을 끄고 가겠습니다. 리플 측에서 정부를 보고 2028년을 정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리플 발표가 4월달, 이 정부 명령이 6월달이라서 시점만 놓고 보면 오히려 리플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자면요. 양자 컴퓨터가 지금 당장 내일 코인을 털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의 힘은 큐비트라는 단위로서 재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숫자가 클수록 강력합니다. 지금 가장 앞선 양자 컴퓨터가 1100 정도인데 실제로 암호를 깨려면 수백만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한참 멀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플 쪽에서조차도 지금 당장 자산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큰일 났다, 빨리 팔아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판이 짜이는 방식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거, 딱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양자 컴퓨터 위협은 한동안 가격을 출렁이게 만드는 뉴스라기보다는요, 천천히 깔리는 배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정부가 못을 박은 시한이 2031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 무슨 일이 터진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대비된 쪽, 그리고 그렇지 못한 쪽, 이렇게 서서히 나뉘는 그림이겠고, 또 그런 과정들에서 미리 계획을 공개하고 이미 손을 대고 있는 쪽이 조용히 점수를 쌓아갈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가 예상보다 갑자기 빨라지게 된다, 이 모든 속도는 한순간에 빨라질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리플의 다음 단계 시험 결과입니다. 거기서부터 실제 성능이 받쳐주는지 여부가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분수령이 될 테니까요. 지금 트럼프는 양자 컴퓨터를 더 빨리 만들고 또 정부 암호를 2031년까지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진짜 핵심은 비트코인의 위험이 아니라 시한 안에 다 같이 갈아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고 이미 유리한 구조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당장의 위협은 아니고요. 진짜 승부처는 리플의 다음 시험 결과에서 갈릴 거라는 사실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새로운 기준들이 정말로 제도권의 잣대가 된다면 양자 컴퓨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코인들은 그때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리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내 것만 상승이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들. 내 시야 자체가 리플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리플만 보이게 되죠. 하지만 코인 시장 전체를 보기 시작을 하면 리플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보이게 될 거고, 이 시장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을 좋아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단기 알트코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시장의 흐름이 당연히 그쪽에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물살이 흐르는 방향으로 함께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물살을 내가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더 지치게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리플만 보시기보다는 이런 시장 전체를 보셔야지 오히려 리플 XRP가 더 잘 보이게 될 거라는 사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상장이 있었습니다. 모인 돈만 110조 원이 넘었고요. 근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번 상장은 특이하게도 보통 사람들한테 문을 크게 열어준 상장이었었고, 그런데도 들어가려던 사람들 상당수가 한 주도 못 받았습니다. 문은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요. 왜 다들 빈손으로 돌아섰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리플이라는 코인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들을 숫자 2가지로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번에 상장한 곳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보통 이런 큰 회사가 주식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일반 사람들 몫이 아주 작아요. 전체의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큰 기관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약 30% 정도나 떼어졌고요. 평소에 3배가 넘는 규모죠. 그래서 다들 기대를 했었고, 이번에는 나도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이게 팔겠다는 양보다 2배가 넘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도 조금만 받는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문을 크게 열어주더라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결국에 누군가는 막힌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에 대해서 풀어주겠다면서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코인 거래소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진짜 주식을 직접적으로 못 사면 그 주식을 잘게 쪼갠 디지털 조각을 대신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려운 말로 토큰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한 장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누구나 조금씩 살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또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디지털 조각에 1조 5천억이 넘는 돈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빈손이 됐거든요. 디지털 조각은 샀는데 정작 그 조각의 바탕이 되는 진짜 주식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조각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진짜 주식을 구하지 못한다. 그럼 그 조각은 속이 빈 셈이겠죠. 그래서 수천 명이 또 돈만 넣고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식을 구하는 일 자체가 막혀 있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이름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었겠지만 이 똑같은 진짜 물건을 손에 쥔 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해법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 만든 주식을 나중에 쪼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디지털로 태어난다면 따로 진짜 주식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 자체가 진짜니까요. 그리고 리플이 쓰는 기술들, 즉 리플 레저라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산을 처음부터 디지털로 발행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분야 안에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리플과 가까운 한 회사의 대표가 최근에 의외의 말을 했었거든요. 회사 이름은 에버너스고요. 대표 이름은 애시시 벌라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전체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은행 같은 실제 금융회사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건 거고, 그게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만 좋아서는 소용이 없고요. 실제로 쓰일 곳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이 됩니다. 그냥 코인을 사서 가지고만 있는 걸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작 가까운 사람이 찬물을 끼얹은 셈인 건데,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숫자 하나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2개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리플의 시스템 위에는 현재 5조 6천억 원어치의 자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큽니다. 정말 대단한 양이죠. 근데 그 자산이 실제로 활발하게 쓰이는 양만 따로 떼어보면은 약 5,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10번째까지도 떨어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올려둔 건 많은데 실제로 굴러가는 거는 그 10분의 1 정도란 뜻이에요. 바로 이런 차이들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리플의 강점과 숙제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강점은 자산을 처음부터 디지털로 올리는 능력에서 이미 전 세계 상위권이란 점이고요. 숙제는 그 올려둔 자산을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리플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신호가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가격만 보면은 리플은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한 개에 1,7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 이야기로 보셔도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여전히 금리 같은 큰 경제 흐름이고요. 오늘 사건이 리플의 쓰임새라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준 것만큼은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리플 시스템 위에 올라가는 자산의 양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클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리플은 오랜 시간 동안 은행이나 금융회사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었고요. 또 규제에도 비교적 발빠르게 대응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올려둔 자산이 실제로 활발하게 쓰이느냐, 바로 그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커지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에 문을 크게 열어준 상장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또 빈손이었고요. 그걸 쪼개가지고 판 디지털 조각마저도 같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발행하는 방식에 주목을 했고 리플의 시스템이 바로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는 자산을 올리는 능력들이 전 세계 상위권이겠지만 그걸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숙제는 아직까지 풀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그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끌어올릴 만한 열쇠들, 과연 리플은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도 리플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또 반대로 리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트코인들이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상승할 때 그리고 알트가 상승할 때 모두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편하게 구성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리플과 알트를 함께 보유하면서 리플이 쉬어갈 때는 알트가 힘을 쓰고 알트가 쉬어갈 때는 오히려 리플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지금 리플 XRP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리플이 상승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시장 흐름에 맞는 변화를 하지 못했다면 결국에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낮은 비중으로라도요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 XRP 조금 보신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월가가 리플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있는 거는 사실은 몰래 사모으려고 그러는 거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매수하는 거다라고요.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 월가는 조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뭘 두고 싸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9년 전으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JP모건이 있죠. 그 은행의 최고 책임자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요. 우리 직원 중에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자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24% 폭락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그건 조금 부풀려진 이야기가 맞고 그날 비트코인이 빠진 거는 약 2%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더 크게 빠지긴 했었는데 그 큰 하락의 진짜 이유는 다이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중국 정부가 코인 거래소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섰었고요. 그게 더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 편이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면 사실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부르던 그런 분위기들 미국 월가에서 상당히 오래 갔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회사 블랙록, 이 회사의 책임자 레리 핑크도 한동안 코인을 멀리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었을까요? 블랙록은 2024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내놨었고요. 겉으로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 그 시장에 자기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패턴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2026년 지금으로 한번 와볼게요.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미국에서 코인에 관한 아주 큰 법 하나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클래리티 법안이고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이 규칙을 정해주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규칙이 상당히 애매했었죠. 이 법이 그걸 정리를 해줍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시켰고요. 또 상원에서도 위원회 단계를 넘어가지고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이 법안에 은행들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인 회사들도 사람들의 돈을 맡아두고 이자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동안 사람들 돈을 맡아두고 이자를 주는 거는 은행만 하던 일이었었거든요. 코인 회사가 그걸 하게 된다. 그럼 사람들 돈이 은행에서 코인 회사로 옮겨갈 수 있겠고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제이미 다이먼이 2026년 5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법안과 싸울 거다. 코인 회사가 제대로 된 보호장치도 없이 예금에 이자를 주게 되면 안 된다. 9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번에 법을 막겠다고 직접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왜 싸우는지 그 이유까지도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춰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17년에 다이먼이 비트코인을 때린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비트코인이 은행 없이 돈을 옮기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2026년에 다이먼이 다시 나선 지금은 언제죠? 코인 회사가 은행처럼 돈을 막고 이자를 주려는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 장면들이 묘하게 닮아있다라는 거고 코인이 은행의 진짜 사업을 건드리는 바로 그런 순간들마다 가장 큰 은행이 가장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게 신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은행이 시끄러워지는 그 타이밍이 신호였던 겁니다.
큰 손들이 가장 거세게 막아설 때가 사실은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월가가 리플을 몰래 사모은다. 이런 이야기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기관이 리플을 비밀리에 쌓고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측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그 추측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더 강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리플 XRP 1만 개 넘게 들고 있는 큰 지갑의 숫자가 역대치로 가장 많죠. 33만 개가 넘어가는데 최근에 거래소에서 2,500만 개가 넘는 리플이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요. 보통 당장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오랜 시간 넣어두려는 신호로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들고 가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추측이 아니라 기록에 전부 다 남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리플에 투자하는 ETF 상품으로 최근 하루에만 80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수치는 솔라나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리플을 만든 회사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큰 결제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 가치가 약 4조 8천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됐고 리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결제망을 아프리카 34개 나라에 깔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몰래 한 게 아니라 전부 공개된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핵심은 아까 그 클레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이 상원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표결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리플 가격이 지금처럼 답답하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묘한 게 하나 있죠. 지금 시장에서 리플이 하락한다에 건 사람들이 상승한다에 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까 본 것처럼 큰 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떨어진다 하락에 걸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향성을 바꾸면서 가격이 빠르고 거칠게 튈 수 있겠고 시점 그 통과 가능성은 대략 반반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막히게 되면 오히려 XRP 1,500원 부분까지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결국에 미국의 월가는 리플에 침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소리로서 법안을 막아서고 있고요. 또 그 이유는 자기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몰래 사모은다? 이건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큰 손들이 공개적으로 리플을 모으고 있다는 거 이건 온체인 데이터 기록에 남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 클래리티 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느냐 여기에 가장 크게 달려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행들이 이렇게까지도 막아서는데도 클래리티 법안이 결국에 통과된다면요. 그날 리플 XRP 가격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들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무조건 상승할 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락 관점으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들이 오히려 건강한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리플 XRP 흐름들이 답답하다 보니까요. 언제 상승할지 얼마나 크게 오를지 여기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상승만 기다리다 보면은 오히려 정작 중요한 평균 단가 관리라던가 아니면 단기 저점들을 활용해야 되는 시점 타이밍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도 상승하면 좋겠지만요. 지금 사람의 심리 자체가 상승만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에 하락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되고 결국에 하락을 견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과 분할 매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내가 얼마나 잘 모아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이 시장의 상승이라는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900원 가까이 갔던 도지코인이 지금은 한 개에 120원 라인까지 떨어져 버렸죠. 다른 코인들은 다 상승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도지코인만 제자리인 것 같고요. 또 들고 계신 분들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실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조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무려 83조 원짜리 회사를 통째로 샀는데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금은 단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내지 않고 어떻게 83조짜리 회사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일론 머스크가 쓴 이 방법 자체가 사실 도지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욕먹어왔던 바로 그 이유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지코인을 보는 눈들이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머스크가 산 그 회사부터 살펴볼게요. 이름은 커서라는 회사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짜주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요즘에 한창 잘 나가는 곳이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가 이 커서를 83조 원에 사기로 했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큰 회사가 다른 회사 하나 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샀느냐겠죠. 보통 회사를 사면 현금을 주죠. 근데 스페이스X는 현금 대신에 자기 회사 주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식이라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회사의 작은 조각이에요. 이 조각을 가지게 되면 나도 그 회사의 작은 주인이 된다는 거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현금은 없고 대신에 우리 회사 조각을 주겠다 이러면서 커서를 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아니 회사 조각 좀 준다고 그게 진짜 83조 원어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는데 스페이스 X는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버렸습니다.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주식값은 올라가죠. 스페이스 X 주식값이 며칠 만에 크게 뛰었고요. 주식값이 비싸지면 재미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같은 회사를 사더라도 내 주식을 아주 조금만 떼어주면 되기 때문에 내 주식의 한 조각이 워낙에 비싸졌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자기 주식만 살짝 떼어줘서 83조짜리 회사를 손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욕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 포춘에서는 이 주식을 아예 슈퍼화폐라고 불렀고, 여기서 화폐라는 것들은 우리가 쓰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 주식이 사실상 돈처럼 쓰였다라는 거죠. 미국 월가의 큰 투자자들도 비싸니까 오히려 더 싸게 산 거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이 주식은 도대체 왜 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어서요? 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회사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믿음들 덕분에 주식이 비싸진 거고, 비싸지니까 돈처럼 쓸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믿어주고 또 사고 팔기 쉬우면은 그게 또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일론 머스크가 방금 이걸 전 세계 앞에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당장 버는 돈은 없는데 사람들이 믿으니까 가치가 있다. 이거 도지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욕먹어왔던 바로 그 이유거든요. 도지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지코인은 그냥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다. 뒤에 회사도 없고 번 돈도 없다. 그게 무슨 돈이냐. 그런데 머스크가 방금 주식으로 똑같은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자산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도지코인을 비웃던 그 논리들이 일론 머스크 손에서 흔들린 셈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주식하고 도지코인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주식은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되는 권리고요. 회사가 돈을 벌면 그걸 나눠받을 수도 있고요. 도지코인에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과장이라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 돈이 되느냐를 바라보는 세상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지코인을 향하던 그 오래된 비웃음들이 예전만큼 통하지 않게 된 것만큼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아까 도지코인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 주식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던 돈을 빼서 그쪽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큰 상장은 다른 자산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코인 시장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에 부담을 줬을 바로 그 사건들이 동시에 도지코인의 논리를 증명해준 셈이겠고, 같은 사건이 한쪽으로 도지를 누르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도지 편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다, 거품이다 이러면서 그쪽만 쳐다보는 사이에요. 도지코인은 조용하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장난감 코인에서 진짜 결제 수단으로 바뀌는 준비들. 결제 수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 살 때 실제로 내는 돈이라는 뜻이죠. 최근 한 달 사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지코인 재단의 공식 회사가 페이팔과 벤모라는 큰 결제 회사에 도지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었고, 이 페이팔과 벤모는요, 외국 사람들이 평소에 돈 주고 받을 때 많이 쓰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그 큰 어플들 안으로 도지코인이 들어가는 길을 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6,000곳이 넘는 가게에서 도지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도지 전용 결제 시스템도 올해 안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들, 미국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펀드라는 거는 도지를 직접적으로 안 사도 주식처럼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고, 그리고 이게 올해 초에는 미국 정부기관이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는 건요, 석유나 금처럼 정식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란 뜻이고, 장난으로 시작한 코인이 금이나 석유 같은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 뒤에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결제 작업을 이끄는 회사 뒤에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라고 알려진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지코인 결제 회사를 돕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시켰다라거나 무슨 큰 그림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진 않을 텐데,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도지코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지를 진짜 돈으로 만들려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 이거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뒤에서는 이렇게 결제니 펀드니 단단한 바닥들이 차곡차곡 깔리고 있는데 정작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쌓이는데 아래로는 빠지고, 이 두 가지 사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이런 벌어진 틈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이 바닥공사가 가격을 바로 끌어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결제하는 길을 열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도지로 물건을 사는 건 아니겠죠. 길을 깐 거랑 그 길로 차가 실제로 다니는 거 분명히 다른 문제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쓰일 수 있는지 아직까지 숫자로 확인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가 잔뜩 겁에 질려 있고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위험해 보이는 자산들을 멀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때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이 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사실상 가격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나온다는 그 도지코인 결제 시스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쓰일 수 있느냐, 가게에서 도지코인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정말로 늘어날 수 있느냐, 이 숫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진짜 분기점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믿음만으로도 자산이 돈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식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거는 도지코인이 오랫동안 비웃음 당해왔던 바로 그 논리들이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도지코인은 조용하게 진짜 결제 수단으로 바뀌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요. 가격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깔아놓은 그 길로서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기 시작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아요. 만약에 그 결제 길이 진짜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도지코인일까요?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코인일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상승을 안 하다 보니까 답답함 자체가 길어지고 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단순하게 도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도지코인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또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도지코인에 대한 집착으로만 이어지면 결국에 시장을 활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알트코인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수익 기회를 만드시고, 도지코인은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단기 종합방과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도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들, 매수 매도 타점들 안내드리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단기 저점과 고점에 대한 타점들도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이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시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